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농지연금과 또 농지투자 시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인데요. 농지연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농지를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유의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구독자입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노후 대비로 농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농지연금과 투자 목적입니다. 농지 구매 시 유의점과 투자 목적의 토지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먼저 질문의 요지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농지연금이라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담보로 제공하는데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맡긴 대가로 매월 연금식으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것을 우리는 농지연금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은 만 6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영농에 종사하는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인들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즉 농지연금은 신청일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력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농 기간이 합산해서 5년 이상의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면 농지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대상 농지는 어떤 거냐? 지목은 전답 과수원만 가능합니다.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지가 해당이 되겠고요. 가입 신청자 소유 농지, 그렇죠.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가능하겠고요. 그 농지에는 저당권이라든가 우리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온 거 있잖아요. 그런 근저당권 같은 것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만 가능합니다. 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그 담보 농지가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의 가격이 1억인데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100분의 15 미만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농지 전답 과수원의 그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는 가입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농지연금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농지를 살 때는 그 농지 소재지, 주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재지가. 그 농지 소재지 그 주소를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주소를 입력하면은 쫙 내용이 뜹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뜨는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목이 뜨겠죠. 답. 면적은 2,139제곱미터.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57,200원이네요. 2019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어디냐 한 건데 농림지역이라고 뜹니다.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란 얘기죠. 시골에서 농사짓는 곳입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가 나오는데 여기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기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메추리, 오리, 개 이런 것들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법률은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구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으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여기는 해병 2사단 관할지역이 되겠습니다. 법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여기는 제한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요, 군사분계선에서 10km까지는 통제보호구역이고요. 또 10km에서 후방에 15km까지는 제한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DMZ에서 10km까지는 통제보호구역이고 또 10km를 넘어서 11km부터 25km까지 즉 15km는 제한보호구역인데 여기는 전방적으로서 제한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을 진흥하는 구역이니까 경작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갈 때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경작정리가 그 논밭이 그 평야에서 말이죠.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딱 바둑판처럼 그 농경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작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성장관리지역입니다. 여기는 성장관리이기 때문에 공장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장 관리 지역은 공장 설립도 가능한 지역이고요. 여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김포시는 성장 관리권역입니다. 그러나 구리시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일산이죠. 파주 말고요. 일산까지는 과밀억제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김포시라든가 파주시 여기는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소재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1240제곱미터. 개별 공시지가는 54,300원이고요. 2019년 1월 1일 기준이고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에는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보존관리가 있는데 관리지역이지만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존해라 하는 겁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보니까 역시 여기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돼지, 닭, 메추리, 오리, 개를 제한한다. 법률은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여기도 해병 2사단 관할지역이 되겠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되겠고 여기는요 민간인 통제선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는 통제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민간인 통제선이기 때문에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민통선 이북으로부터 10km 이내가 통제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한 성장관리지역이 되겠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성장관리권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강 그 하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법률은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한강에 있는 물들은 서울 1,000만 가까운 시민들이 먹는 물 아니겠습니까? 역시 뭐 김포 하류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물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김포시 통진면 부동산 법원 경매물건인데요. 귀전리 1019번지입니다. 지목은 답이 되겠고 면적은 2,530제곱미터. 개별 공시지가는 66,000원이고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림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주소를 입력하면 이런 내용이 뜹니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역지구 역시 여기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해병 2사단 관할지역입니다. 역시 여기도 제한보호구역입니다. 통제보호구역을 떠나서 15km입니다.
15km 제한보호구역. 그러니까 분사분계선부터는 25km 이내가 제한보호구역이 되겠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에 의해서 그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요. 보호구역은 마을 그 농림지역에 마을 있는 지역, 저수지가 있는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 되겠고요. 경작 정리가 잘 된 것은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좀 마을 떨어진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장관리지역이 되겠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성장관리권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농지를 매매하더라도 농업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로 농지를 취득해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하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우선 전답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에 관련된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소득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농지에 관련된 법만 해도 7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농지를 취득할 때 확인 사항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해서 농지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취득하는데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제 농지 살 때 그 농지 소재지의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고, 당연히 농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나오는 그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공적인 장부와 실제 소유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그 소유자의 농지에 가등기가 있는가, 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 발급일자를, 가급적이면 좀 최근에 발급일자를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오늘 좀 한다면 오늘 날짜면 더욱더 좋겠고요. 날짜가 좀 근접한 날짜가 돼야 되겠습니다. 발급일자 확인하고, 또 인지가 붙어 있는가 반드시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급일자와 계약 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농지를 사겠다고 계약을 한다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오늘 것 확인해야 돼요. 며칠 전 거는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으니까요. 당일날 계약한다면 당일날 발급일자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 시에 실제 내용을 대조해야 되겠죠. 공적인 장부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같은 동일한 인물인가, 또 주민등록이라든가 또 운전면허증으로 또 확인도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농지 계약하기 전에 현장 답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데 물이 제대로 흘러가는가, 농수로 수리시설 확인하고요. 또 침수, 비가 많이 왔을 때 농지가 침수되는지 여부도 좀 확인해 보고요. 또 롱길이 있어가지고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는가, 또 맹지는 아닌지, 도로가 있는지, 농기계 진입이 가능한지, 이런 주의 여건 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농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토지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지목은 무엇인가, 면적은 얼마인가, 또 인접 필지와의 경계라든가, 또 방향이라든가, 진입 도로라든가, 또 교통관계라든가, 또 농지에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농지를 계약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지급할 때도 등기부터 열람해 보고요. 잔금 지급하기 전에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서 또 이중계약을 체결했는지, 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농지를 사게 되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에 가셔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농지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도 작성을 해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신청하면 발급 절차 등은 어떻게 되느냐?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시, 구, 읍 면장은 발급 신청을 받을 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요. 혹시 법원에서 경매를 낙찰받게 되면은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다가 그 지방법원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가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농지 소유 상한 제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들은요, 부모님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속인의 권한입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50,000제곱미터를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40,000제곱미터는 처분해야 되고 10,000제곱미터까지만 상속인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농사를 짓다가요, 농사를 안 짓겠다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을 우리는 이농인이라고 하고요. 도시에서 있다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겠다고 가는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다가 이제 농사 안 짓고 그 이농하시는 분들은, 이농인들은 역시 10,000제곱미터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주말 체험 영농하는 사람들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말 체험 영농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사고 싶으면 이거는 농업 경영 계획서는 작성하지 않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가 있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투자에 성공하시려면요, 반드시 농지에 관련된 전답과수원인 농지에 관련된 농지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도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농지법은요, 도시인들한테는 규제법이지만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은 하나의 개발법에 해당하는데요, 농지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정비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농어촌 정비법은 하나의 개발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좀 아시려면은 농지법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을 알으셔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다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